책보다 책 이야기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책에 잡힌 독서 모임장들이 나누는 책 이야기. 독서 모임장들 책 잡힌 사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일에는 브랜드 컨설턴트, 주말에는 독서 모임장으로 활동하는 캡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세상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세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나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각자 다른 투자 관련 책을 골라봤습니다. 제가 좀 봤는데 성격만큼이나 관심 분야도 진짜 제각각이라서 전혀 다른 스타일의 책들이 모였기 때문에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투자 그 이상을 혹은 그 이하를 보실 거니까.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오태민의 비트코인 지혜의 족보입니다. 저는 비트코인 관련된 책을 준비했는데요. 아마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사기라고 생각하시거나 이유 모를 반감이 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너무 공감하는 게 저도 그랬으니까 좀 이해를 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해 저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주위에서 들리는 말만 듣고서 사기겠거니 하며 애초에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트코인이 뭐길래 이토록 논란이 될까? 그때 집어든 책이 바로 이 책이었고 이후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요. 어떤 주제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나 반감이 있다면 오히려 그 누구보다 까칠하게 비판하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의심했던 데카르트처럼 저도 이 책을 그런 태도로 읽었고 다 읽고 났는데 반박할 논리가 없더라고요. 책의 내용이 꽤 방대한데 저는 핵심이 부재에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지적인 현상이다. 이 책은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나 가상화폐가 아니라 지적인 현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관점이야말로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돈이라는 것도 우리의 머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개념이자 약속이잖아요. 사실 정부, 우리가 국가라고 부르는 그 정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이 화폐 발행이죠. 금화나 은화를 쓰던 시절에는 금속 함량을 줄인 화폐를 발행해서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하고요. 현대에 와서는 종이돈 엄청 찍어내고 있잖아요. 전 되게 놀랐던 게 1944년에 미국에서 금 1트릴리언스를 갖고 오면 35달러를 줬대요. 근데 오늘날에 1트릴리언스를 갖고 오면 3,430달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금값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금 1트릴리언스 갖고만 있어도 이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우리가 돈에 대해서 배울 때 돈을 가치 저장, 가치 교환, 가치 측정의 수단으로 배우는데 그럼 가치 저장의 수단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정부가 통화량을 무제한으로 조절하며 시장을 왜곡하는 형태, 그러니까 이른바 돈놀이에 대한 반발에서 탄생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등장한 게 2009년인데요. 그 비트코인의 블록의 최초의 블록이라고 하는데 거기 어떤 그 문장을 새겼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2009년 1월 3일자 더 타임즈 영국 재무장관 은행 두 번째 그 구제금융 직전,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는데 이게 당시 금융위기로 인해서 정부가 문제의 원인 제공자의 은행들을 또다시 구제하려고 돈을 막 푸니까 이걸 비판으로 담은 메시지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이런 하나의 철학적 선언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은 간략히 설명드리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돼 있고 누구도 마음대로 이 시스템을 통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만든 사람을 알려진 게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인데 정체를 끝내 드러내지 않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토시 나카모토를 그 초기 개발자였던 할피니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2014년에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정부가 비트코인을 규제하려고 해도 규제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이제 어떤 회사를 규제하려면 회장이라든지 최대 주주라든지 여기를 규제를 하잖아요. 너 잘못했으면 감옥에 갈 수 있다. 근데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의 최대 장점 중 하나인 게 규제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죠. 결국엔 정부가 어떻게 하려면 비트코인과 연결된 모든 컴퓨터를 다 꺼버려야 되는데 근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규제가 불가능하니까 이제 정부 품으로 한번 끌어들여보자. 이 규제 안으로 끌어와보자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공식적이라고는 하긴 그렇지만 그러한 개념 투자 자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갖고 있던 막연한 고정관념, 막연한 오해 이런 것들이
내가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 단순히 비트코인 책으로 추천드리기보다는 돈이 뭐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비트코인 투자하시나요, 캡 선생님? 네, 전 이거 읽고 투자를 했어요. 이걸 읽고요? 네, 이거 읽고 어머. 왜냐하면 저 동일한 생각은 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을 엄청 풀고 있거든요. 그 통화량 M2라고 하는데 그게 급상승을 또 하고 코로나 때 엄청 올랐고 지금도 다시 이러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규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무언가를 사잖아요. 맞아요. 주식을 산다든지 근데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었죠 우리나라는. 근데 이게 아니라면 뭘까? 그럼 금이거든요. 네. 근데 금의 최대 단점은 금은 들고 다니기가 너무 맞아. 용이하지가 않아요. 저 요즘에는 다른 형태로 살 수는 있긴 하지만 이제 뭐 주식처럼 맞아요. 사고 파는 게 워낙 이제 대중적으로 바뀌어서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걸 주장하는 분들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가 지정학적 위기 때 당신은 뭘 갖고 다른 나라든 어디든 대피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것들 그냥 셧다운 해버리면 되는 거고 네. 그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허다하죠. 지금 말씀하신 금 관련된 금융 상품도 정부가 만약에 이걸 셧다운 시켜버리면 극단적인 상황에서 네. 그러면 그것도 지켜낼 수가 없고 실물금이 그나마 가능한데 실물금은 들고 다닐 수 있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때 미국에서는 실물금을 다 정부에게 다시 팔아라 하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엄청난 제재를 가하겠다 라고 하면서 민간금을 빨아들인 적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은 그 공개 키와 이제 개인화된 암호키만 머릿속에 있으면 어디든 그냥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막 뒤숭숭하잖아요. 전쟁도 벌어지고 그럴수록 이 가치가 더 빛날 거다. 근데 막 엄청 큰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 전기를 못 쓰잖아요. 쓸 수 있나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그 블록체인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블록체인이 저 어떻게 얘기할까 생각해봤는데 전 세계 가계부인 거죠. 근데 가계부가 뭐 개똥이가 썼을 때 가계부를 적고 이거를 계속 검증해 주는 게 채굴인 거죠. 비트코인을 캐낸다. 그 말인즉슨 모든 서버에 이거를 채굴하는 모든 서버에서 이거를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컴퓨터에 전원이 나가거나 이러지 않은 이상 그 기록이 남아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극한의 상황에 갔을 때 끝까지 그래도 가장 남을 수 있는 거는 이런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반의 무언가고 블록체인 기반의 무언가 중에서 그 만든 사람을 규제할 수도 없고 만든 사람이 막 이기심에 의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의 유일한 게 비트코인. 네. 근데 이게 뭔가 지표가 있어서 주식은 뭐 이 기업이 뭐 어떻게 뭘 개발해서 주식이 올랐다 이런 근거가 조금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시도 때도 없이 위로 갔다 내려갔다 위로 갔다 엄청 고점 찍었다가 갑자기 바닥 내려가고 이런 거에 이유는 뭐예요? 이게 그 총 개수가 2,100만 개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4년 주기로 채굴할 수 있는 양이 반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서 맞아요. 공급량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수요가 지금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곡선은 우상향인데 위아래로 가는 거는 뭐 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뭐 불안 심리라든지 이런 걸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결국에 가격을 어떻게 측정하냐? 되게 말이 많은데 제가 제일 설득이 됐던 거는 생산 단가 지금 채굴하는 데 드는 비용 있잖아요. 컴퓨터가 지금 굴러가면서 그 생산 단가가 있어요. 전기비라는 게. 그럼 그것보다 높아야 그 사람들이 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을 어느 정도 측정 가능하고 그게 마치 금이랑 비슷한 거죠. 금도 이제 맞아요. 저도 채굴하는 금이라고 거. 생각을 그러게요. 했어요.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 것 같고 이게 개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원하는 사람은 많으니까 사실 금도 뭐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금과 은과 같은 어떤 투자할 수 있는 도구가 비트코인이라는 걸로 새로 나오지 않았나? 그럼 비트코인이 오를 것 같다 이런 것도 분석을 할 수 있나요? 주식처럼? 이거를
장기적으로는 오른다는 믿음으로 다 사시는 것 같은데 차트 분석이라고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네. 주식도 이제 회사의 가치를 보고 판단하는 분들이 계시고 차트의 움직임을 보고 이때 사람들이 확 많이 사네 이런 흐름을 보고 투자하는 분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차트 분석으로 사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걸로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하고 장기적으로. 맞아. 근데 전 여기서 하나만 하고 이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그 가치 없는 걸 왜 돈을 지불하냐. 이게 되게 철학적인 질문인데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부여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금은 내재적 가치가 있나?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맥락을 오트맨 작가 이 책에서 얘기했는지 다른 책에서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얍섬에 돌을 화폐로 썼던 데가 있대요. 큰 돌을. 근데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인 돌은 저 사람이 가지면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돌을 운반하다가 바다 밑으로 빠진 것도 계산을 했대요. 그 바다 밑에 빠진 건 뭐 갑돌이 내 거야 하다가 갑돌이가 누구한테 뭘 받으면 이제 너 거야. 그러니까 명의만 이전하는 거죠.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그 바다 밑에 빠져 있는 돌에 대한 개념을 이제 주고받는 거. 그래서 비트코인이 약간 그런 개념이랑 좀 비슷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세실님은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친숙한 투자물을 좀 갖고 오신 것 같은데. 투자물 맞아요. 조금 저는 대중적인 책일 것 같은데 제가 2022년쯤에 읽었던 책이고요. 이웃집 백만장자 부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 부녀가 쓴 책이거든요. 부녀가 쓴 부자 보고서이고요. 그 토마스 스탠리 박사랑 그의 딸 세라 스탠리 펠로가 함께 쓴 책이고 처음에 이제 토마스 스탠리라는 사람이 조용한 부자들 있잖아요. 진짜 부자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막 저 부자예요라고 이제 인플루언서나 TV에 나오시는 분들 많고 조용한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어떻게 부를 축적해 왔는지에 대해서 무려 40년간 조사한 사람이고요. 20년 전에 이미 한 번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셨고 그게 500만 부 이상 판매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조사를 해 나가는 도중에 스탠리 박사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딸이 그를 이어서 책을 마무리한 게 이웃집 백만장자 부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왜 이걸 이 책을 보고서라고 하냐면 부자들의 구체적인 의사결정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결과 도출을 했고요. 이분들이 이제 그 실명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다 이제 데이터를 제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내용이고 오늘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부자들이 좀 뭘 공통적으로 중요시할까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라서 좀 우리도 충분히 부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절제력이에요. 그래서 소비를 조금 줄이는 힘? 그래서 이웃집 백만장자는 명품 시계를 차지 않는다라는 이제 부제목을 한 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표본조사한 백만장자들은 절제력을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평가했다. 소득을 재산으로 전환하는 데는 분명 절제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백만장자들은 예산을 세워 생활하며 절약한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예전에 김승호 회장님 제가 세미나를 갔을 때 사장학개론 수업에서 절제에 성공하기라는 책을 인생책으로 뽑아서 이제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얘기가 이제 여기에서도 나와서 되게 좀 인상적이었고 당시에 제가 그 절제 모아놓은 돈도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할 수 있는 게 절제밖에 없어서 되게 뭐랄까 괜히 동질감을 느끼면서 모았던 기억이 나서 네, 이 부분을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절약이 왜 어려울까 생각해봤는데 저의 경우는 좀 뭐랄까 순간적인 스트레스를 도피하기 위해서 네, 좀 약간 정신 상태 안 좋을 때 절약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정신 상태를 좀 단디하는 거, 마음 상태를 잘 돌보는 것도 경제적인 거랑 되게 연관이 있는 것 같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타인을 의식해서 제가
초반에는 절제를 좀 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이라든지 뭐 친구들 만날 때 옷을 산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좀 멋있다고 할 만한 그런 경험이나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절약하기 전에는 좀 창피한 과거긴 하지만 돈을 전혀 안 모았을 딱 사회초년생 첫 해에 친구 결혼식장 가는 길에 백화점 들려서 즉흥으로 제가 입은 옷에 어울리는 20만 원짜리 구두 사고 그리고 결혼식에 갔거든요. 우와.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드는 티가 있으면 색깔별로 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또 안 입어. 그게 지금 본가에 막 쌓여 있어가지고 엄마가 뭐 버리네 마네 막 하고 계신데 아직도.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손가락을 쪽쪽 빨아서 돈이 또 모자라서 막 동생한테 5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막 이랬던. 20만 원 구두 신고? 5만 원 빌려줄 수 있어. 마지막 한 주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좀 그랬을 때 좀 저는 절약이 참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너무 공감 가요. 남의 시선에 좀 신경 쓰면 절약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남의 시선 신경을 안 쓰는데 돈을 좀 많이 쓴 편이긴 해요. 어디다 쓰셨어요? 캐스 선생님. 뭐 책만 해도 막 수천만 원 책에다 쓰고. 근데 그건 남한테 보여주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차를 그래서 안 샀어요. 차 대신 책. 그러니까 저는 제법 간지나는 걸. 그러니까 뭔가 차라는 게 당연히 필요성에 의해 사기도 하지만 서울에서는 차 없다고 힘들진 맞아요. 않잖아요. 근데 맞아. 약간 보여지는 면이 크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보여지기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 그렇게 안 사는데 다만 어떤 경험의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 투자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맞아. 그래서 제가 이제 밑줄 그은 구절 중 하나가 빌 게이츠의 말이 여기 나오는데 우리는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것에 돈을 투자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험에 투자하는 거는 오히려 저는 투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쭤보고 싶은 게 해외여행은 그 투자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투자라고 생각해요. 전 그것도 많이 써가지고 돈을. 네. 칭찬 위로 스티커 받으시려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인사이트가 전 절약이었다면 두 번째 인사이트는 커리어, 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인사이트는 부자들은 은퇴를 원하지 않는다. 공감합니다.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놀랍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 일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은 자신에게 잘 맞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미국인 대부분은 자신의 능력과 기술, 역량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것들이 경력과 직업,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환경과 시장, 지역사회 추세를 조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의 전망 또는 수요 증가를 가늠할 수 있는 성경지명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인식은 부모의 지도와 조기 직업 체험, 이런 경험들이죠. 시행착오 등을 통해 얻는다. 그래서 이런 강점과 관심사, 가족의 목표, 이웃과 사회 집단, 업계 뭐 이런 것들이 일치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인식에 좀 깨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워런 버핏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저 너무 공감을 하는데 그런 질문 서로 할 때 있죠. 친구들끼리 100억 있으면 뭐 할래? 이 질문하면 상당수가 뭐 여행을 간다. 뭘 한다, 건물을 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가 아는 뭐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돈을 번 분들 얘기하면 공통답을 했어요. 아까 세실이 말했죠. 100억 벌게 해준 일 계속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일 자체가 너무 재밌는데 그거의 증거로 돈이 발생한달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았어가 돈으로 수치화된다는 거죠. 맞아요. 비슷하다면 비슷하고 다르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런 버핏도 그 이번에 은퇴하는 연설에서 막 이것저것 질문을 받았을 때 나 초반으로 돌아간다면 뭘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질문을 받아요. 근데 돈을 내가 많이 쓰더라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랑 일하고 싶다. 그리고 그 벌어놓은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그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라는 게
보통은 다들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음.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인사이트는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내용인데 그 빌 게이츠와의 대화에서 워런 버핏이 2017년에 했던 이야기가 저한테 되게 큰 인사이트였어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닮고 싶은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 그 방향으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배우자이다. 배우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22년에 밑줄 그었던 얘기인데 그때부터도 난 배우자를 자꾸 근데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책에서 워런 버핏 얘기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 나와요. 전형적인 백만장자 부부는 각자 상대의 공이 크다고 인정한다. 이게 데이터적인 내용이에요.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데 있어 배우자의 내조와 외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백만장자가 100명이라면 배우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백만장자는 1317명이었다. 백만장자와 앞으로 백만장자가 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은 좋은 성품의 짝을 선택할 줄 아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이들이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건실하다, 이기적이다, 내 감정의 중심을 잡아준다, 이해심이 있다 등이 있다. 라는 내용이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나옵니다. 너무 중요하죠. 저는 그때 어떤 분이 그 비유를 썼는데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내가 좋아하는 걸 보다 보면 알고리즘으로 특정 영상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생각이 갇히는데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도 일종의 알고리즘이잖아요. 네네. 근데 가장 강력한 알고리즘이 배우자. 그럼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의 사고가 형성되기 때문에 배우자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래서 제가 그 2022년에 이 책을 읽고 이때는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뭐라고 적어놨었냐면 절제, 점검 후 행동. 나도 누군가의 좋은 배우자일 수 있도록 좋은 사람이 되는 일을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실력 있고 안온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요 블로그 글을 남편한테 보내줬습니다. 당신은 최고야. 진짜 찾으셨네요. 그러니까요. 노력을 해야죠. 근데 이 얘기를 워런 버핏이 빌 게이츠한테 얘기했는데 빌 게이츠는 이제 이혼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인터뷰에서 자기 인생에서 후회하는 한 가지가 자기의 실수로 이혼한 거다. 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참 이게 사실 듣고 나면 다 아는 얘기인데 맞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라면 해볼 텐데 아는 얘기인데 안 했다는 거는 그 하는데 되게 많은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의지력이. 세 개 다 하고 계신가요? 좀 뭐 늘 얘기하지만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책을 비슷한 주제인데 자주 읽고 또 그래서 또 저희 같은 팟캐스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렇죠. 저희 팟캐스트를 계속 들으시면 성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계속 말해주는 책 잡힌 사이. 여러분들의 사고를 성장시키는 알고리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완전 제일 재밌어할 책을 나이님이 또 들고 왔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이제 투자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마 나도 모르게 하고 계신 투자 방법이 있을 거예요. 로또를 사는 것도 전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책은 로또 구단 1등 분석법이라는 책입니다. 이야. 제가 주변에 이 책을 샀다고 말했을 때 모두가 너 땅에 돈 버렸구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처음에 이걸 살 때 반신반의했어요. 과연 이 책을 읽으면 진짜 1등이 될까? 1등 될 거면 여태 이 책을 읽고 1등 된 사람이 많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 이 작가님도 인정을 하세요. 90%의 운과 10%의 노력? 이 정도가 필요하다. 1등이 되려면 10%의 노력은 사는 건가요? 아니요. 분석하는 거죠. 이 책에 나온 방법대로. 근데 이 작가님이 이승윤 작가님인데 제가 이분이 EBS에도 나오셨어요. 복권이라는 그 다큐에도 나오셨는데 이분이 저희도 알만한 행정 업무 보는 프로그램을 만드신 프로그래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많은 방법을 분석을 해놓으셨는데 사실 이 로또 1등 당첨되기가 정말 어려운 게 벼락 맞는 것보다도 2배가 더
어려운 일이에요. 1등을 되는 게 정말 어려운데 이분이 그래도 한 이게 2020년에 나온 책 2021년에 나왔나? 이 코로나 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20년부터 22년까지 이 분석법을 토대로 2등 당첨된 분도 있고 3등 당첨된 분은 막 400 몇 명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1등 이 분석법 말고 무슨 조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작년에 나왔는데 제가 이걸 읽었을 때 좀 너무 분석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분석법을 다 이 패턴을 분석하고 이걸 다 해서 하면 5등 본전은 찾겠다. 그러니까 5,000원은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분석법 이거 목차 한 몇 개 말해주세요. 되게 웃겨요. 정말 많아요. 분석법이. 홀짝 통계, 합계 통계, 끝수 통계, 뭐 동일 배수 패턴, 대각성 응용 패턴, 뭐 끝번호 30번 미만의 패턴, 가로 한 줄에 4개 번호 패턴,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외하는 법도 있고 이게 로또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거 보면 A조 아래 45개 번호, B조 45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번호를 대각선을 친 다음에 상위에 나오는 거, 뭐 상위에 뭐가 1등 번호가 나오면 뭐 아래에 요 자리에 또 당첨 번호가 나온다. 뭐 이런 것까지 어떻게 분석하셨지 할 만한 되게 기발한 방법이 많아요. 근데 이걸 읽다 보면 그냥 자동 사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패턴법 하나를 꼽아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건 좋지만 이거를 내가 이거 다 분석해서 1등 되기 진짜 어렵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 이분도 하시는 말이 로또 분석은 5,000원을 주고 구매한 로또 한 장으로 1등 조합을 맞출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1등이 되고 싶기에 통계 분석을 통해 확률을 공부하여 로또 1등과 상위 당첨의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로또 분석은 분명 로또 1등과 상위 당첨의 확률을 높여준다. 이건 맞는 것 같은 게 여기서 제외법을 몇 가지 알려주시는데 그중에 가장 쉬운 거 뭐 연속된 번호, 대각선으로 찍는 번호 뭐 이런 건 거의 0%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게 좀 읽다가 좀 살짝 솔깃했는데 한번 공부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법할 때 책이 끝나면서 마지막에 로또 1등 당첨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 작가님은 그러면 한번 당첨되신 거예요? 이 작가님은 안 되신 것 같고 이분이 유튜브 라이브를 하세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독자들 이 제일 앞에 독자 서평이 나와요. 그리고 또 EBS에 나오셔서 요거를 띠지로 활용을 하셨어요. 여러 방송에서 인정한 로또 분석 1등 유튜브 채널. 근데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 작가가 1등이 안 됐어도 이 분석법으로 저 1등 됐어요라는 그런 분도 있는 거예요? 지금 최근 거 보니까 1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이 책까지 내셨을 때는 2등 당첨이 8명. 2등 8명. 2등은 얼마요? 2등이 5천만 원? 오. 대충 1인으로 나눴을 때 5천만 원 정도 되고 3등이 100 얼마? 오. 100 얼마, 200 얼마 이 정도 되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작가님이 정부24 개발하신 분이에요. 진짜? 네, 정부24 개발하신 분이라서 재밌는 커리어 패스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마지막에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라 그래서 살짝 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1등이 언제든 당첨될 수 있어라는 마음을 항상 갖고 계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로또를 안 사 얼마예요? 5,000원. 한 조에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조에서 6개가 6개 플러스 보너스 번호가 당첨돼야 1등이고.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자동으로 살 땐 5조를 사요. A, B, C, D, E 5개를 사서 5,000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로또라는 게 기존에 발표된 값과 새로 발표된 값에는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 개별적인 결과값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주사위, 그러니까 동전을 계속 던지면 계속 앞면이 나왔으니까 다음엔 뒷면이 나오겠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사고적으로. 맞아요. 개별적인 거잖아요. 로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럼 왜 당첨자가 나왔을까를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이분이 그게 있어요. 뭐
연속 3번 된 번호는 다음번에 안 나온다. 하지만 연속 2번으로 뭐 전회차, 전전회차 나왔던 숫자 중에 하나는 3번째 날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주시고 또 뭐 되게 분석 기법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전 이 책을 읽고 당첨된 사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로또 명당들 있잖아요. 아, 확률. 그럼 거기는 상당수가 많이 사기 때문에 될 확률이 높고 이 책도 보면 로또에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살 것 같거든요. 관심이 많다는 거는 구매 수량이 많은 분들이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나요? 네. 그것도 그건데 사실 로또 사는 사람이 너무 많고 제가 이거 EBS 봤을 때 이분 구독자가 7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솔직히 로또에 관심이 있어도 로또 분석 한다 그러면 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심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믿고 따라주시는 분이 사셔서 그 소수가 당첨이 이렇게 많이 됐다는 거에 저는 약간 솔깃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나이님이 앞으로 당첨되면 저도 믿겠습니다. 아, 그게 제일 확실하긴 하다. 그럼 저도 구매를 바로 해서 분석이 들어가는 아니 저 거예요. 못 읽겠어요. 드릴게요. 너무 근데 제가 딱 이거 읽으면서 생각났던 건 이 비법을 챗GPT한테 입력해서 추측해줘 뭐 이렇게 하면 좀 수월해질 것 같은 생각이 훨씬 들더라고요. 나 대신 학습 대신 해주니까 응. 괜찮네요. 그건 괜찮겠네요. 네. 아 재밌네요. 자, 책 잡힌 사이 오늘은 오태민의 비트코인 지혜의 족보, 토머스 스탠리의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 이승윤 작가님의 로또 9단 1등 분석법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3readingreaders@gmail.com으로 책 잡힌 사이에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고민, 광고 문의를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메일은 팟캐스트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있는데 모든 투자는 개인의 어떤 판단과 책임으로 진행돼야 되니까 오늘 들으신 말씀을 맹신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판단력으로 취사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실제로 만나고 싶은 사람을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모임은 일요일입니다. 책 잡고 만나요.